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반도에 상륙하는 첫 번째 태풍 오마이스가 현재 제주 남동쪽에 상륙하기 직전입니다. 지금의 속도와 방향이라면 밤 9시에는 제주, 자정에는 전라남도 여수 근처로 상륙해서 내일 아침 포항 북동쪽 해상에서 태풍의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위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태풍은 그래도 태풍입니다. 자, 그러면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를 시작으로 여수와 창원 그리고 부산을 차례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박주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가장 남쪽인 이곳은 점차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태풍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이곳에서 태풍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바람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더 높아지고 강해지면서 끊임없이 방파제를 때리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경로는 오후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잠시 뒤 제주도 동쪽으로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해상으로 빠져나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사이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육상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리고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특보가 발효돼 오늘 오후 4시 55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비롯해 70여 편이 결항되거나 결항이 예고됐습니다.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도 오늘 오후부터 모두 중단됐고 도내 항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린 직후에 찾아드는 태풍인 만큼 비와 바람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라남도 남해안 여수를 연결합니다. 오마이스가 자정쯤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네, 여수 국동항 어선 정박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낮부터 쭉 이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빗줄기도 또 굵어지고 있어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는 태풍을 피해 항구로 들어온 수백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너울이 세게 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 다다른 태풍 오마이스는 4시간 반쯤 뒤인 밤 12시경에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수 앞바다 등 10곳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잠시 뒤인 8시부터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10개 시군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 올 바람은 평균 시속이 30에서 60km 정도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100km에 달해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약 7,900척의 어선들은 어제부터 안전지대로 피항해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2,000명에게 사전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여수와 순천, 고흥, 구례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모두 1,700여 명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국동항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 남해안입니다. 태풍이 상륙해서 지나갈 바로 오른쪽에 있다 보니 큰 피해가 걱정되는 지역입니다. 창원시 마산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네, 이곳 마산항은 오후부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3시간 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직은 약한 편이어서 바다 물결도 비교적 잔잔합니다. 태풍이 상륙한 전남 여수의 오른쪽에 있는 경남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산항이 있는 창원시는 조금 전 오후 6시를 기해 73곳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고 저지대라 침수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었습니다. 창원과 거제, 남해와 하동 등 경남 해안 지역의 7개 시군에는 잠시 뒤 8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오후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사천시 42.7mm를 비롯해 고성군 39.4mm, 진주시 36.9mm 등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 최대 4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리산 탐방로와 대피소, 야영장은 이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 태풍이 상륙할 시간이 만조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경남 지역에는 시속 10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해 항포구와 방파제 등 위험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다음으로 창원에서 더 오른쪽 부산입니다. 태풍이 새벽 2시쯤에는 이 부산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모쪼록 태풍이 무탈하게 지나쳐 가길 바랍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김윤아 기자. 네, 저는 부산 밀락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점차 세졌던 바람이 지금은 태풍이 오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잠시 보이고 있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더 강해졌는데요. 지금 방파제를 강하게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 부산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잠시 뒤인 8시에는 부산 내륙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내일 새벽 2시쯤인데 이때 부산에도 가장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에 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은 특히 바람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강풍이 고층 건물 사이에서 더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빌딩풍으로 인한 간판이나 야외 설치물의 추락,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오늘 낮부터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 결박 작업이 진행되고 항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20여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등 바닷길과 하늘길 모두 막혔습니다. 부산시는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산경찰청도 112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수변공원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태풍 오마이스는 내일 새벽 대구를 지나서 아침에는 포항 근처에서 태풍의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 밤새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대구를 연결합니다. 윤영균 기자.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직은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았습니다. 바람이나 빗방울도 지금은 거의 멈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점차 접근하고 있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내일 새벽 3시 이곳 대구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으로서의 생명은 다하겠지만 끌고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에는 내일 오후까지 100에서 30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4mm, 구미와 상주 32mm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북 청도와 경주, 포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경주와 영덕 등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새벽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긴급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침수와 붕괴 위험 지역 등 인명피해 가능성 있는 장소는 사전 점검한 뒤 출입을 막고 인근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미리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는 하수도 물 빠짐을 점검하고 농촌 지역에는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파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뜬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 둔치에서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그러면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예상 진로는 어떤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아래 캐스터. 네, 지금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도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인데요. 제주도 바로 밑부분에 태풍의 나선형 비구름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앞자락은 이미 남해안에 닿고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 쪽으로는 장맛비 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 이내에는 이 태풍이 제주 동쪽을 지나서 또 제주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동안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후 남해 먼바다로 들어선 뒤 자정
10시경쯤 전남 여수나 경남 남해 인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지금 태풍의 중심 기압이 998헥토파스칼로 겨우 태풍의 세력을 유지 중인데요. 세력이 약하더라도 오늘 밤 사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태풍특보 지역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에 이어서 잠시 뒤 8시 대기에서는 부산과 경남 남해안 또 전남 남해안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오늘 밤 사이가 최대의 고비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또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총 예상 강우량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300mm, 최고 400mm 이상이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50에서 200mm가량이 예상됩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다시 연장이 됐죠. 특히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 경의선 숲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하영 기자, 확실히 평소보다는 거리가 좀 더 한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는 데다 밤 10시에서 9시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단축돼서 그런지 거리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손님을 받을 수 없고요. 포장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도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음식점 몇 곳을 둘러봤더니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한 손님 4명이 식사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줄어 타격이 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과 카페가 입은 영업 손실액은 추후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18명으로 엿새 만에 1,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탓이라 감염 위험은 여전합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은 지난주 51%까지 높아졌고 언제 어디서 감염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34%로 이달 들어 3주 연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휴가지에서 감염된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급감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9월까지 완만하게 진행되다 완만하게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위드 코로나 준비 작업을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 1시간이지만 10시와 9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지난 주말 빗속에서 걷기 시위에 나섰고 다음 주에는 전국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명훈 씨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2년 전 인수한 서울대학가의 한 카페. 선배들이 후배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학년들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해 봄 코로나19가 상륙하면서 학생들 발걸음은 끊겼습니다. 자정까지 운영하던 카페는 밤 10시까지 다시 2명 제한해 급기야 이젠 밤 9시에 닫아야 하는 상황. 결국 빚더미 속에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8시 반 정도 오셔서 뭐 2차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9시까지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안 오죠. 저도 처자식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 주말 장대비를 맞으며 검은 옷 차림으로 국회 주변을 걸었습니다. 계속 가만히만 있으면은 버티만 하구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또 나라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따랐는데 가게들마다 영업시간 표시를 밤 9시로 바꿔 달긴 했지만 곳곳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식당만 막는다 한들 요 근처 유명한 공원도 있어요. 저녁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공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럼 모이지 말아야죠. 자영업자만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고깃집, 횟집, 호프집 다들
그나마도 저기 뭐 2인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가게 문 닫은 건 똑같은 거죠. 손실을 메워보겠다며 사장이 직접 한정식을 배달하고 94살 노모까지 종업원으로 나선 상황.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밤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완화됐지만 큰 보탬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차까지 맞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와서 술 잡고 저 친구들만 뭐 하겠어요? 손실보상뿐 아니라 지금의 방역 수칙을 재검토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방역 수칙을 세분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에 기반해서 업종별로 세분화된 방역 수칙을 일부 업주들은 이번 주말 또다시 대규모 걷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고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량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면서 백신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내년에 사용할 백신 수급도 걱정인데요. 정부가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하는 등 내년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101만 7천 회분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더나사가 약속한 701만 회분 중 일부로 나머지 600만 회분은 다음 주까지 들어옵니다. 당초 예정됐던 1,046만 회분보다는 적지만 다음 달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는 물량입니다. 백신 공급이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50대 미접종자에게 추가 예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6주에서 4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 9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백신 도입 일정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접종 기관별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차 접종자가 전체 국민의 50.5%, 접종 완료자도 22.5%를 기록하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효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확진자의 93%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91%는 백신 미접종자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2,000건 이상 발생하며 늘고 있지만 비율로는 접종자의 0.0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돌파 감염이 된다 해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85%, 사망은 97%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용 백신 9천만 회분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월 되는 백신 물량은 총 8천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 7천만 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국내 백신도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올해보다 백신 수급 상황은 나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엔 인공 심폐 장치죠. 이른바 에크모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확산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의 음압병동. 모니터에 환자의 혈압 저하를 알리는 경고가 뜨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인공 심폐장치인 에크모를 달고 있는 40대 코로나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겁니다. 호흡수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거를 이 정상 수치에서 벗어나서 알람이 울려야지 저희가 도움에서 뛰어가서 먼저 선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는 심장이나 폐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는 뒤 혈관에 산소를 주입해 공급하는 장치로 산소 호흡기 치료조차 어려운 초위중증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면서 에크모 치료 환자도 15%인 61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에크모로 치료 중인 코로나 환자가 2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이 병원만 해도 에크모 환자 정원 8명이 꽉 찼는데 특히 50대 이하가 6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입니다. 50대 미만에서 이제 에크모 하셨던 분들이 생존율이
한 4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거죠.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반 응급 환자의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국내에서 가동 중인 에크모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에크모 기계 치료가 마지막 보루거든요. 일반 질환자 치료에 에크모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긴급히 필요한 의료기관에 에크모 장비를 이동 배치하거나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재 유행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다음 달 3일이면 중증 병상이 최소 150개는 더 필요할 거라고 예측해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된 지 6년 7개월 만인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촬영을 하는 대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를 거쳐서 2년 뒤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 위해 환자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지 7년 만에 결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는 수술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때 해야 하는데 이때도 음성 녹음만큼은 환자와 의사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녹화 영상 보관은 적어도 30일 이상으로 이걸 보려면 환자 측과 의사가 모두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의료분쟁조정원에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촬영은 물론 보안관리 규정도 엄격합니다. 촬영 정보를 탐지, 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시행은 CCTV 설치 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뒤로 유예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에 비용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응급수술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을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는 상임위 통과를 반기면서도 예외 조항을 일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소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종 처리는 9월 국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합의 시 법사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일단 해당 의원들의 소명부터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의 자녀는 최근 어린 나이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구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권익위는 부모인 해당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걸로 의심된다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명 자료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고 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소명이 좀 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의 의원이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2건, 차명 보유 의혹 1건,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위반 의혹 사례가 4건입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는데
이건 작년 총선 직전 논란이 됐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흑석동 건물 매입 건입니다. 김 의원은 즉각 재개발 시공사까지 정해지고 2달 뒤에 매입한 것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후 늦게 권익위로부터 12명의 투기 의심 명단을 통보받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해당 의원들의 소명부터 듣고 경중에 따라 실명 공개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투기 의심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출당과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 총성과 아비 규환의 절규는 매일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출하려는 군중에 깔려 2살 배기 아이가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반탈레반 저항 세력이 결집해서 곧 내전이 발생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공으로 총을 쏘아대는 군인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공항으로 수천 명이 몰리자 아프간 군인이 경고 사격을 한 겁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움츠리는 여인. 총소리에 겁을 먹은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Kids were suffocating. They're shooting right next to the kids' eardrums. 한 여성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살 배기 딸이 군중에 밟혀 숨졌다며 아이를 구할 수 없었다고 오열했습니다. 괴한의 공격으로 공항을 지키던 아프간 정부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테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고 있지만 입국 허가증이 없어 숨어 지내야 하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습니다. 운 좋게 입국 허가증을 얻어 다른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도 미래가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은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편 아프간 정부군이 중심이 된 저항군은 북부 3개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탈레반에게 포괄적 정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진압군을 투입했다고 밝혀 내전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난민의 임시 수용이나 비행기 환승을 20개 넘는 나라와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난민 수용은 협의 중이지 않고 대신 현지에서 한국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들 데려오는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한국 비용력 지원 구별하여 주십시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외교부를 찾아 현지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밖에 못 나가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번 한국도 미국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사업에 참여했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규모 아프간 난민을 자국으로 이송하는 절차에 착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임시 수용을 전 세계 20여 개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장소를 제공할 나라에 한국도 포함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지리적 여건에 따라 중동과 유럽의 미군 기지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주한 미군 당국에서도 며칠 전에 본국 정부로부터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국내 거주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기간 만료가 임박한 120명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정권 연장 음모라면서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이 대선이 끝난 뒤에 시행되는데 무슨 정권 연장이냐고 반박하면서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재형, 유승민 후보 등은 공동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의혹에 대한 보도를 차단하려는 술책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역행해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범국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정권 연장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은 애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데다 법 시행도 대선이 끝난 뒤라는 겁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는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을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또 윤 전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는 역공을 폈습니다. 배우자 관련 보도는 고발하고 자신의 고발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착한 재갈 물리기입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법안 취지에는 찬성했지만 김두관, 박용진 후보는 신중한 처리를 주문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에 이어 모레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오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란에 사과했지만 대선 주자들 사이 설전, 신경전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선관위원장에 박근혜 정부 총리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임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또 그동안의 분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든 분란과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 간 파열음은 더 커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관련 논란에 대한 침묵을 깨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대위 전환과 탄핵 발언 등 당대표를 향한 윤석열 캠프 인사들의 도발이 과연 후보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윤 전 총장 측은 그간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언행에 단호히 대처해왔다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정치 공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3호 회원들은 윤 전 총장 측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 집결해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낮다, 정계를 떠나라는 공방을 벌이는 등 당 내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만찬을 갖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지휘에 따라서 원팀 정신으로 원만한 경선을 이뤄내고 반드시 우리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낙연 후보는 방역 정책을 확진자 중심에서 치명률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세균 후보는 행정고시와 경찰대 폐지를, 박용진 후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레이스에선
심상정 의원에 이어 이정미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해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하위 20% 소득이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문제는 필수 소비인 먹거리 물가는 반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른바 코로나 양극화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료품비로 얼마나 쓰고 있을까? 한 달 평균 37만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천 원 정도 늘었습니다. 식료품 지출이 늘어난 건 물가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 계란 57%, 마늘 46%, 고춧가루는 34%나 올랐습니다. 고깃값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소득에 따라 달랐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 가구는 식료품비로 54만 원을 썼습니다. 1년 전과 비슷합니다. 반면 하위 20%인 저소득 가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4만 4천 원을 썼는데 1년 전보다 12%나 늘어났습니다. 다 줄여도 먹을 걸 줄일 수는 없으니 식품 물가가 똑같이 올라도 그 타격은 저소득층이 더 큰 겁니다. 실제 식료품을 쓰고 나면 항상 거의 적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어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저희가 아이랑 먹을 건 먹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그 결과 저소득 가구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96만 6천 원 벌어서 130만 7천 원을 써서 34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1년 전보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저소득층만 팍팍해진 건 아닙니다.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 20%에서 올해 24.4%로 늘어났습니다. 네 집 중 한 집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층이 1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지만 소득 상위 20% 고소득 가구는 소득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지급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올해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추석 전주인 다음 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5개 지역의 지하철 노조 역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규모 운행 중단이 예상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찬반 투표에 높은 찬성률을 바탕으로 저희 지하철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1,500여 명을 감축하거나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자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는 겁니다. 노조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의 무료 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구조조정 철회와 함께 정부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운영기관에 전가하면서 구조조정하겠다는 어이없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석 직전인 다음 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5개 지역 노조 역시 파업 동참을 선언해 전국적 규모의 운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교통공사 측은 노조의 국비 지원 요구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구조조정 계획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요청하려면 자체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노력도 좀 필요해. 다만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 모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태풍 오마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스는 지금 제주도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밤 12시쯤 전남 여수로 상륙하고 내일 새벽 6시쯤에 경북 포항을 지나서 소멸될 예정입니다. 먼저 태풍이 지나고 있는 제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가장 남쪽인 이곳은 빗줄기가 거세졌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이곳에서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파도도 잦아든 채 방파제를 때리고 있는데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경로는 오후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주를 통과하고 있는데 잠시 뒤 해상으로 빠져나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사이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육상과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리고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특보가 발효돼 오늘 오후 4시 55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비롯해 70여 편이 결항되거나 결항이 예고됐습니다.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도 오늘 오후부터 모두 중단됐고 도내 항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린 직후에 찾아오는 태풍인 만큼 비와 바람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 이번엔 태풍의 눈이 통과할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오마이스가 제주를 관통하면 자정쯤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희원 기자, 확실히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수 국동항 어선 정박지에 나와 있는데요. 빗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낮부터 이곳에서 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바람도 점점 세지고 있고 또 가끔 번개까지 치고 있어서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어선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너울이 세게 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 다다른 태풍 오마이스는 4시간 반쯤 뒤인 밤 12시경에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수 앞바다에는 10곳의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조금 전인 8시부터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10개 시군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 올 바람은 평균 시속이 30에서 60km 정도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100km에 달해서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약 7,900척의 어선들은 어제부터 안전지대로 피항해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 12,000명에게 사전 대피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여수와 고흥, 순천, 구례 등 전남 동부 지역에서 모두 1,700여 명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풍 상륙 지점의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재경 기자. 네, 이곳 마산항은 오후부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20여 분 전부터 아주 세찬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잔잔하던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전남 여수의 오른쪽에 있는 경남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산항이 있는 창원시는 오후 6시를 기해 73곳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고 저지대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창원, 거제, 남해와 하동 등 경남 해안 지역의 7개 시군에도 조금 전 8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8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사천시 47.4mm를 비롯해 고성군 43.1mm, 진주시 39.2mm 등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엔 최대 4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리산 탐방로와 대피소, 야영장은 이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 태풍이 상륙할 시간이 만조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경남 지역에는 시속 10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해 항포구와 방파제 등 위험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예상 진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네, 태풍은 지금 제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인데요. 이 태풍의 전면에서 발달한 나선형 비구름이 지금 남해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중부지방 쪽으로는 장맛비 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남해 먼바다로 들어선 뒤에 자정 무렵에는 전남 여수나 경남 남해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풍의 중심 기압이 998헥토파스칼로 약한 세력인데요. 이 태풍의 세력이 약하더라도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현재 태풍특보는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 일제히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이 태풍특보는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으로도 확대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비구름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요. 군산 어청도에는 140.5mm, 보령 외연도에도 140mm에 달하는 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또 제주 삼각봉에도 8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의 양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비구름 예상도를 보시면요. 먼저 오늘 밤 사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호우구름이 경남 지방을 완전히 뒤덮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오전에는 점차 수도권 등 또 호남 지방으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은 남해안 지방의 최고 4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 100에서 300mm 가량이 되겠고요. 서울 등 중부 지방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숨겨둔 금괴가 있다. 돈을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수백 명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목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신도들뿐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설교를 하던 대표 목사 최모 씨가 돈 얘기를 꺼냅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그냥 여기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만원이 됐더니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빌려주시면 되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5배로 불려주겠다고 하자 신도들이 호응합니다. 우리 5배 보상하기로 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맞죠? 누가복음 6장 38절. 복 받을 것만 손들어 봐. 반대로 없네. 할렐루야. 네. 최 목사의 교회에서 일했던 개척교회 목사 출신 김성기 씨. 10,000원, 20,000원까지 긁어 모아 모두 60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300만 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고 최 목사 교회에 취업했는데 1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돈을 떼인 겁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한 거지. 목사님들은 또 마땅한 전문 직업이 없으니까 택시기사를 하고 일용직을 하고 이렇게 살아요. 최 목사는 천국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선교와 비즈니스를 융합하겠다. 성도를 부유하게 해주겠다면서 이 내용을 외워 시험까지 보게 했습니다. 또 박정희 정권 당시 창고에 보관된 금괴가 있다며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갑부들이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에 돈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달러, 뭐 엔화, 그리고 금덩어리, 뭐 보석,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바꿔서 김 목사 같은 다른 개척교회 목사들과 신도, 다른 교회들을 포함해 피해자가 300명 정도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설교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갖다 주고 욕심이었던 거죠. 대구에서 15억 정도, 평택에 계신 분이 한 7, 8억 정도, 성도들이 같이 이제 협조해가지고 32억 정도 됐어요. 최 목사는 2년 전엔 서울 서초구에서 교회를 열어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끌어모았고 작년 1월엔 대규모 투자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다, 내일 나온다, 말일날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럼 몇백만 원 주실 거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갔죠. 최 목사 교회는 현재 닫힌 상태. 서울 강남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잠깐 출장 가셨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만간 사기 혐의로 최 목사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주택가 식당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 아기를 유기한 산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기는 버려진 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새벽에 귀가하던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원룸 밀집가. 차에서 내린 남성이 식당 앞으로 다가갔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전화를 겁니다. 곧바로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서고 119 구급차도 따라옵니다. 고양이 울음과 비슷한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펴보다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갓난 여자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 주변에 이제 훌씨 비춰가지고 봤는데 고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갇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고양이 꺼내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아기가 들어있던 거죠. 발견 당시 아기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탯줄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 쪽이랑 먼 탯줄은 말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어깨 쪽에 상처 때문에 감염증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병원 쪽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어제 오전 아기의 친모를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아기를 빈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에게 발견될 때까지 갓난 아기 혼자 사흘 동안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돼 있던 겁니다. 구조된 아기는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볼과 귀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목에서 어깨까지 15cm 길이의 긴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신에 폐혈증 증상이 보이는 데다 상처 부위가 깊어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된 친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가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해서 해고를 당했다가 겨우 복직을 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복직 첫날 머물러야 했던 장소입니다. 교무실 대신 운동기구나 안 쓰는 물품들이 가득한 창고에 대기를 시킨 건데 국가인권위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운동기구와 각종 장비들. 학교 창고인데 이상하게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해임당했던 교사 손모 씨가 복직하자 학교 측이 마련해준 자리. 복직을 축하하는 동료 교사들의 화분 선물, 학생들이 놓고 간 간식과 응원 쪽지도 보입니다. 하루만 머물긴 했지만 학교가 일부러 교무실이 아닌 창고 자리를 준비했다는 게 당사자 손 씨와 노조 주장입니다. 창고 같은 곳에다 놓고서 거기에서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인권 침해다. 학교는 왜 손 씨를 창고에 보냈을까? 지난 2017년 손 씨는 교사 임용 과정에서 학교 이사장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기여금 형식으로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합격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제안을 합니다. 끊임없이 제안을 했죠.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학교 측은 업무 수행이 미숙하다는 이유 등으로 손 씨를 해임했습니다. 손 씨는 소청 심사 끝에 복직했지만 창고 대기 뒤 곧바로 연수를 가야 했고 지난 3월부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교무실에 빈자리가 없어 갑자기 출근한 손 씨를 잠시 대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채용 비리를 내부 제보한 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이자 인권 침해라며 관계자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손 씨의 복직 결정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지난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작업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작업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풍력 1공장. 공장 입구엔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고 풍력 발전 설비 주위로 출입 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47살 A씨가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6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엔 추락 방지망을 비롯해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그거는 없었던 건가요? 일단은 없었으니까 추락을 했겠죠. 노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노조는 또 회사가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숨진 A씨가 작업을 시작한 뒤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렸지만 사측이 그대로 진행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망이나 이걸 치고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 회사는 그런 부분을 등한시했거든요.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여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난 1월부터 넉 달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292건. 이 가운데 40% 이상이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일주일이 지났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이들의 호소를 들어봤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27살 아프간 여성.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과 통화합니다. 진짜 잠 못 자요. 잠 자다가 갑자기 아주 이상한 꿈 꾸다가 일어나고 계속 울어요. 맨날 미친 사람처럼 그냥 울고 있어요. 이 여성은 이슬람 시아파인 하자라족 출신. 강경 수니파인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고 위험한 가족들까지 한국에 데려오고 싶지만 난민 심사는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 그 와중에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혼자 안전한 곳에 있다는 죄책감마저 느낍니다. 엄마랑 이렇게 통화하면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7년 전 유학 온 아프가니스탄 남성은 4명의 여동생들이 걱정입니다. 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연락하고 편지 쓰고 이거 도와주기를 노력하고. 탈레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민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여성들을 잡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동생 2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명은 3주 전인가요? 너무 위험해서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우리 나갈 수 없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도와줄 수 없어서 이게 조금 답답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 국적자는 400여 명. 대부분 최근 사태로 고향에 연락하느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해요. 9 남자들은 탈레반에는 죽었어요. 우리 릴레이티브에 대해 너무 걱정해요. 이들은 하루하루 가족들과 친지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동포들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역대급 유망주 둘이 동시에 나와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프로야구 기아가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야수 김도영을 선택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시속 150km대 광속구 투수 문동주와 공수주를 겸비해 이종범의 재림이라 불리는 유격수 김도영. 둘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기아가 올해가 마지막인 연고지 1차 지명에서 과감하게 김도영을 선택했습니다. 2년 연속 4할 타율에 우타자임에도 1루까지 3초대에 끊는 주력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한 선수는 나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죠. 유격수가 3박자를 갖춘 선수가 참 오래간만에 나왔다. 놓치기에는 전략이 좀 손실이 클 것 같다 해서. 메이저리그 도전을 잠시 미뤄둔 김도영은 꿈에 그리던 기아행에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쁘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구단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다음 시즌 개막전 1번 타자 나가보고 싶어요. 김도영이 기아의 선택을 받으면서 지난해 최하위로 전국 단위 지명을 선택한 한화가 문동주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태풍은 조금 전 7시 40분에 기해서 제주에 막 상륙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오늘 밤 자정 무렵 남해안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태풍이 여전히 북동쪽 해상으로 이동을 해 나가면서 오늘 밤 자정 무렵에는 이들 지역을 스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오늘 밤 사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보령 등지에는 14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된 가운데 앞으로도 비의 양은 급격히 늘어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부근에는 최고 400mm 이상, 그리고 남부 내륙에도 100에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또 서울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내일 아침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고 200mm 가량입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남부지방의 비가 최대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과 폭우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 안동도 22도가 예상이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30도, 창원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 오마이스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